베네치아 함대가 4차 십자군을 이끌고 동방으로, 즉 동지중해로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같은 기독교 형제들을 정복해버린 거죠. 십자군 역사에서 8차 또는 7차, 9차 이렇게 여러 차례의 원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또는 역사가들, 후손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준 십자군은 1차와 4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군의 모든 차수를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1차와 4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4차 십자군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은 기본적으로 뭐였나요? 예루살렘을 찾고 지키는 원정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샛길로 빠졌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우회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샛길로 빠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이 4차 십자군 하면 이 우회한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우회했을까? 십자군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치거나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의 시작은 비잔티움 제국, 물론 이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와 서유럽 로만 카톨릭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 정교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같은 형제들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로만 카톨릭에게 셀주크를 막아달라고 SOS를 친 것이 십자군의 시작이었는데 이 4차 십자군 때는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침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 스캔들을 일으킨 십자군, 불명예스러운 십자군으로 거론됩니다. 왜 우회하게 되었을까? 왜일까요?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 책임론이 거론되는데 이 책임론이라는 것은 이 4차 십자군 때부터는 주로 해로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십자군 병력을 수송했습니다. 이때 4차 십자군 병력을 수송했던 곳이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즉 베네치아 함대가 4차 십자군을 이끌고 동방으로, 즉 동지중해로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같은 기독교 형제들을 정복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처음부터 음모를 가지고 4차 십자군 병력을 이용해서 이 상인들의 공화국, 이 베네치아의 욕심을 채운 거다. 전적으로 베네치아가 잘못한 거다. 이게 아마 우리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였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설명이 조금은 잘못됐다. 그리고 최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떤 베네치아 책임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명이 또 가능할까요? 우연론이라는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즉 4차 십자군이 예정했던 경로를 이탈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우회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4차 십자군이 진행되는 과정에 생긴 돌발 변수로 인해서 그 변수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우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맞을까요? 우연론도 사실은 조금 불완전한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 책임론, 우연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4차 십자군의 경로 이탈, 즉 우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0% 완벽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로를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 4차 십자군이 베네치아에서 동지중해로 가지 않고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렇게 우회한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송 계약입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이 십자군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었던 당시 해상 세력, 유일한 해상 세력이 아마 제노바와 베네치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십자군 수뇌부들은 베네치아가 좋을까, 제노바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제가 십자군 수뇌부다라고 했을 때 저도 당연히 베네치아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십자군 기사들, 대표들은 베네치아로 와서 베네치아 당시 최고 수장이었던 도제는 타이틀입니다. 영어로 하면 공작이지만 베네치아 공화국을 다스리는 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리코 단돌로와 십자군 수뇌부, 그리고 단돌로 주변의 어떤 베네치아를 이끌어가는 지도 세력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이 수송 계약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라는 뜻이 베네치아가 가진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록에 보면 수송 계약을 맺고 나서 베네치아는 여러 지중해에 나가 있는 베네치아 선박들을 징집합니다. 그래서 이 수송 업무에 투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시 십자군 수뇌부와 베네치아가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년분의 식량, 기사가 4,500, 그리고 말과 종자 9,000명, 보병 2만 명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한 3만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이 규모의 병력을 총 400에서 500척 정도의 규모의 선단을 만들어서 수송하는 게 수송 계약의 골자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네치아는 계약한 기간 내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 수송 선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베네치아 기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 베네치아로 직결한 십자군 수뇌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베네치아 준비를 너무 잘했다. 우리하고 계약했던 걸 완벽하게 이행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베네치아의 완벽한 준비를 칭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네치아는 계약했던 바를 충실히 이행한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은 잘못될 경우 베네치아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프로젝트였고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십자군 수뇌부들이 잘못 예상했던 거죠. 병력을 좀 지나치게 확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 안 되는 3분의 1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 안 되는 병력이 베네치아에 직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이 십자군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였고 신의 뜻을 실행하는 기독교인의 임무이기도 했지만 이 수송계약은 단순하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송비를 얼마나 내겠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고요. 그런데 병력이 적게 왔고 적게 온 병력조차도 수송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십자군들은 베네치아 앞바다에 있는 리도 섬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습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야 너희 수송비 내. 수송비 내지 않으면 우리 배를 움직일 수 없다.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루한 어떤 출발 지연 결과 베네치아와 십자군 수뇌부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베네치아가 기존에 장악하고 있던 아드리아의 동쪽에 있는 자라라는 이 항구 도시를 이게 워낙에는 그전까지 베네치아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독립해 있었는데요. 베네치아는 이 자라를 찾는데 십자군들이 협조를 해주면 많은 것들을 좀 감해주겠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십자군 수뇌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베네치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십자군 병력들이 이 제안에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병력도 있었고 십자군 내부에 불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군 대부분은 결국에 베네치아 함대와 함께 자라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자라를 쉽게 찾습니다. 워낙
대규모 병력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일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베네치아와 이 십자군을 파문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우리 땅 다시 찾은 거고 우리 요구를 좀 들어준 거다. 뭐 이런 정도 항변은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다른 변수가 여기 생겨납니다. 어떤 변수일까요? 이 당시 비잔티움 황실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 형제 간의 암투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황위를 찬탈한 알렉시우스 3세가 있었고 이 숙부였던 만행을 피해서 도망온 이 황자 알렉시우스 앙겔루스가 있었습니다. 이 앙겔루스는 누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의 남편이었던 자영은 어떻게 보면 슈바벤 공작이었는데 이 상황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라로 사절을 급파하죠. 그래서 십자군과 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이사키우스 2세의 재위를 찾는데 십자군이 좀 도와주면 너희 많은 것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십자군 병력을 끌고 어디로 가나요? 동지중해로 안 가고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건이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처음에 베네치아 왔을 때 수송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충분한 십자군 병력이 왔으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었겠지만 직결했을 때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자라로 우회했고 자라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로 가죠. 근데 결국에 이 황자는 재위를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우리 사람 기분이 달라진다는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결국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지루한 협상, 담판, 최종적으로는 결렬. 그래서 십자군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잔인하게 점령을 했어요. 이 당시 기록 보면 너무 끔찍하게 이 십자군들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기독교 형제들을 유린한 거죠. 그래서 4차 십자군에 대한 비난은 아직까지도 이어집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후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과 서유럽 학자들이 이 십자군 관련 국제 학술대를 하면 종종 싸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 800년 전 사건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앙금을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십자군은 계속해서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우회, 일탈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 교황은 끊임없이 특사를 보내서 파문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이 종결되고 소식이 와요. 바로바로 교황의 어떤 파문장이 바로바로 못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나중에 교황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파문을 철회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네치아 수장이었던 엔리코 단돌로입니다. 이 엔리코 단돌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엔리코 단돌로는 당시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눈이 멀었어요. 십자군에 참여할 그런 신체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십자군에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승리는 했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늘날 하기야 소피아죠. 아야 소피아, 소피아 성당입니다. 박물관이었는데 최근에 터키 대통령이 이 박물관을 다시 모스크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했죠. 그 유명한 1204년 당시에는 그리스 정교 성당이었습니다. 이 소피아 성당에 결국 이 엔리코 단돌로는 묻힙니다. 그 이후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61년에 비잔티움 제국은 다시 이 십자군으로부터 수도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부관 참시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단돌로의 어떤 시신을 꺼내서
없애버렸다는 게 역사적 진실인데요. 그런데 그 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빈 묘는. 그래서 불행했던 역사를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엔리코 단돌로는 이 4차 십자군이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교황에게 길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베네치아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좋게 얘기하면 정당한 이유를 댔고요. 뭐 그냥 비판하자면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다. 우리를 파문에서 구하시고 용서를 해달라. 그래서 간곡한 편지를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4차 십자군들이 비잔티움 제국을 약탈한 것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니케타스 코니아타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야만적인 만행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자들이라는 건 십자군이죠. 거짓말장이 사기꾼임이 드러났다. 성묘를 되찾는다면서 그자들은 대놓고 그리스도를 욕보였으며 그들의 등에 지고 있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집음으로써 죄를 지었다. 약간의 금은에 눈이 뒤집혀 십자가를 밟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는다. 라고 이 십자군들의 야만을 고발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차 십자군은 의도하지 않았던 우애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 우애한 원인이 누구 책임일까? 아직까지도 이를 둘러싼 학자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십자군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중해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베네치아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4차 십자군을 이끌었던 두 세력이겠죠. 하나는 십자군 수뇌부가 있고요. 수송을 담당했던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대부분을 정복한 다음에 영토를 분할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기본적으로 장사치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기사들이었고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땅이 좋았을까요? 바다든 육지든 상관없이 땅이 좋은 거죠. 반면에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상인들,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들, 대표적으로 섬입니다. 에게 주변의 섬, 항구 도시, 베네치아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토 분할 협정에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던 사람이 방금 설명드렸던 엔리코 단돌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네치아는 이 4차 십자군 수뇌부와 영토 협정을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8분의 3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게 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구와 바다에 면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비잔티움 제국을 차지했던 기사들은 본토 위쪽의 땅에서 라틴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61년에 다시 비잔티움 제국, 소아시아 쪽에 보시면 지도에 니케아 제국이 있습니다. 1204년 4차 십자군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비잔틴의 많은 세력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망명 정부를 세우는데 그 중에 니케아 제국이 1261년에 수도를 다시 찾게 됩니다. 물론 잃어버린 제국 전체를 찾지는 못했지만 수도를 회복해요. 그래서 라틴 제국은 다시 사라집니다. 반면에 베네치아가 차지했던 8분의 3은 여전히 베네치아 영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사실은 이 4차 십자군을 통해서 작은 섬나라에서 지중해 여러 지역의 식민지를 가진 해상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건, 물론 위대했다는 표현은 베네치아 입장입니다. 반면에 비잔티움, 그리스 후손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치욕적인 사건, 불명예의 사건, 불행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베네치아 관광을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곳이 이 도제궁입니다. 이 도제궁에 가시면 베네치아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요. 그 중에 베네치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4차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그림들이 4차 십자군의 중요한 장면들이었던 것입니다.